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뉴스쇼 복습 시간,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뉴스쇼 애청자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두 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광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이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인데, 김광일 기자가 직접 단식 현장을 찾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 듣고 와서 저희 얘기 나눌게요.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로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상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이 그리 어려운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그전에는 못 봤던 게 여기에 그냥 일반 지지자들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자격으로. 여기가 이제 국회 건물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통제 구역이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대구에서 온 어르신이 와서 약수하고 가고 그러던데 이 지지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우시는 분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데 그때 나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그런 국가, 정부를 기대하는데 지금 아마 국민들은 너무 상황은 어려운데 채찍을 들고 환한 얼굴을 한 아주 의붓아버지 같은 정부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회초리를, 몽둥이를 들고 화를 내는, 그래서 경제가 나쁘면 정부가 투자를 좀 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재명 대표 말은 이렇게라도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이재명 대표는 암흑 같은 세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최근에 경제가 위기고 평화가 위기고 민주주의도 후퇴했는데 이걸 타개할 방법은 싸우는 것밖에 없겠다. 그러니 시민들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마이동풍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뭘 좀 해보자고 제안을 해도 전혀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칼질밖에 없으니까요.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이념으로 찢고 지역으로 찢고 계층으로 찢고 어쨌든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목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의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정치가 저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경제적이든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에 따른 위기라든지 또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문자 하나 보낼 때도 혹시 내가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해야 되는 정말 암흑 같은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싸우자. 결국은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자신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서로 교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단식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힘없는 사람이 권력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가 정말 안 됐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국기 끊어가면서 자기를 이제 벼랑 끝까지 모는 건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맞다. 그거 나도 그런 취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정치는 사라져버리고 전쟁만 남았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 편 아닌 다 죽인다.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입장이 다른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다. 내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국가 권력을 결국 사유화하는 거다. 역사도 왜곡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내 편은 유익하게 내 편 아닌 쪽은 가혹하게 이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남은 3년 6개월 이상 4년도 안 되는 이 나머지 임기를 위해서 이런 정말 무도하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상식과 원칙과 도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마구 저지르는 것 자체는 임기 내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이 목소리를 내도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얘기를 한참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했던 발언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거다? 네, 그런 취지였던 것 들어보죠, 같아요. 직접.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 때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날아야 하는데 뒤로만 가자고 하니까 문제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이 양날개라는 개념을 오해한 거죠. 최야가 당연히 머리가 결정하지. 그게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홍범도 장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해방되기 전에 북한 정권이 생기기 전에 북한 공산당이 생기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가면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사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통째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가진 거 이상으로 바닥 모를 만큼 끊임없이 망가져 갈 거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 이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 9월 6일 수요일에 방송됐던 인터뷰고요. 인터뷰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5일 화요일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을 했고요. 단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이 겪는 고통,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일이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탄 단식에 대해서는 방탄국회 소집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부분 있잖아요. 대선 전 있던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 조작 의혹인데 이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제 희대의 대선 조작이다 밝힌 날이기도 했는데 이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 이게 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요 얘기들 바탕으로 이제 더 저희 파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김광일 기자 우선 인터뷰 직접 했잖아요. 네. 단식 이후 이 대표 인터뷰한 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죠. 단식 이후에 언론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응한 적은 없었고요. 이날이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몰라요. 뉴스쇼 아, 제작진과의 이제 섭외가 네. 됐었던 거고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장에 있다가 개별적으로 현장 박치기로 인터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아니었고 사전에 섭외가 된 상태로 이제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날 사실 좀 변수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었고 또 단식 중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터뷰가 현장에서 저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무산되나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좀 수습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인터뷰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저는 물 따라 마시는 장면이긴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물 안에 뭐가 들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 단식이 좀 희화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봤어요? 사실은 인터뷰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텀블러에 거기에 무슨 사골국물 넣는 거 아니냐 뭐죠? 그 단백질 음료 넣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약간 조롱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식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조롱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런 질문과 이슈가 워낙에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던 고민 끝에 일단은 그냥 공식적인 이제 질문에 넣지 않고 끝나고 그냥 한번 슬쩍 한번 물어나 볼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대로 인터뷰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 길에 이게 그 텀블러냐 이게 물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역시나 이제 쇼맨십이 이제 좋고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재치 있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예 물을 따라주고 네. 뭐 마셔보시라 하고 본인이 그 잔에 똑같이 물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물을 본인이 마시더라고요. 어떤 그 대조군 검증까지 네. 직접 카메라 앞에서 뭐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이 어떻게 오늘이 열흘째긴 한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 단식에 대한 명분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요 일주일간 사이에 여론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결국은 이건 내부 결속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 단식이 왜냐면 애초에 단식의 조건을 명확하게 걸거나 요구 사항이 아주 뚜렷하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내부 결속용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사실은 뭐 평론가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의 중론인 것 같아요. 네. 취재를 했을 때 그 얘기들이 많고 취재하다 들었던 좀 인상적인 분석 중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 우리가 이달 초에 대다수가 예측을 했던 건 9월 안에 영장을 칠 거고 그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쌍방울 재판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9월 한 중순쯤에 구속영장이 오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서 추석 연휴 전후로 아마 그게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 단식을 하면서 이 일정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분석인데 단식을 하면서 이재명의 시간이 열렸다. 왜냐하면 단식하는 사람 어쨌든 명분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 나가시오 얘기하기가 모양이 좀 떨어지니까 네. 단식하는 시간 그리고 단식 이후에 잠깐 동안 치료를 받는 시간까지는 네. 누가 거기에 각세어서 비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 프레임이 돼버렸고 네, 네. 9월 21일까지가 9월 그 정기국회 여야가 합의한 그 회기거든요. 네. 그 9월 21일 까지를 단식 이런저런 것들 이재명의 시간으로 9월 21일까지 버티면 네. 9월에 다시 회기를 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10월 달에 또 이제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때 여야가 이제 원포인트로 합의를 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든 말든 할 텐데 네. 10월에 민주당이 또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혹은 뭐 국정감사 때문에 못한다라고 만약에 뭉개면 네. 이 11월까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단식으로 한 그럼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명계에서도 지금은 소리낼 시점이 아니고 반발의 소리를 낼 시점이 아니고 11월 정도를 큰 싸움이 열리는 시간으로 타이밍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럼 지켜보자 지금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식을 하면서 이화영 전 지사를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걸 다시 번복하기를 이제 원할 텐데 네. 어쨌든 뭐 이화영 전 지사가 뭐 민주당의 그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뭐 규명할 수 없겠지만 최근에 이화영 전 지사가 다시 진술을 뒤집으면서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예. 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그런 걱정,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좀 리스크를 좀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도록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좀 시간을 번 포인트까지 같이 결과적으로 짚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타이밍상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식 기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또 바뀌게 되면서 좀 시간도 벌게 됐고 네. 단식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봐요?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있지만 네. 아직 큰 변동이 없는 거는 그 단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극적인 이벤트 상황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평온하게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은 주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장 오늘도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데 네. 이제 앉아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출석하러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조사를 받는 뭐 그런 이후의 상황 네. 같은 것들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열흘 정도 단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그 여론전에서 약자라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런 점은 또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향후에 이제 남겨둔 상태다. 이제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부터 그럼 내부를 좀 향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됐던 게 네. 이 단식이라는 게 대상자를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용산하고 여권 한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네. 뭐 소위 지적하는 대로 요구사항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고 그리고 지금 여권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단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찾아간다거나 그런데 그런 장면도 거의 없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단식장에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애초부터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죠. 그러니까 여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닐 거고 여권의 어떤 움직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일반 국민들. 근데 단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혹은 단식이라는 것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 옛날보다는 네. 이런 것들이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이벤트가 생기면 당연히 여론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부죠. 민주당 내부. 이건 이미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김강일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지금 비명계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뭐 이상민 의원 정도만 뭐 단식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노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또 즉각적인 효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노리느냐? 아까 김강희 기자 얘기한 거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민주당 모 관계자가 해준 얘기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오래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은 네.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엔 또 뭐 재판을 가겠죠. 근데 뭐 재판을 해서 끝까지 버텼는데 뭐 무죄가 나온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차기 주자가 딱히 야권 내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숨만 온전하게 보전을 한다라면은 네. 그리고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그런 상황이면은 대통령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상황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오래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아까 2달 정도의 효과를 벌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강한 결기를 가지고 단식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 좋은 이벤트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까지 충분히 끌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길어질 거고 네. 그럼 당내 단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되죠. 지금이야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그런데 영장 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일이 굉장히 뒤로 밀어지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공천을 하는 기간까지 뭐 대표직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간이 뒤로 밀어지는 것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내부를 향한 메시지가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약자 이미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단식의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갤럽 여론조사가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한 결과인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나 뛰었어요. 네. 그래서 좀 놀랍다 하는 반응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반사이익 혹은 단식의 어떤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아닌가 네. 그 정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출석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또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모습 예상하고 있어요? 출석 자체는 사실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이제 측근들 사이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첫 소환 조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환 조사를 나갔을 때 이 약자 같아 보이는 그 프레임, 그게 사실 나름대로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걸 이미 앞에 써버려 갖고 이제 더 그 똑같이 해서 쓰긴 좀
뭐 크게 뭐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박순봉 기자 얘기했듯이 단식 중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네. 포인트가 좀 차별점이 뭐 차별점으로 뭐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많이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대선 할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본인 사법 리스크에 되게 쫀쫀하게 얽매이는 그런 모습 그런 그 행보만 보일까라는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버티면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본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대선에 있어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표나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그나마 좀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여당에서 좀 들었던 재밌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전략 전술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 전술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측근들이 하는 얘기들은 워낙 젊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젊기 때문에 잘 살아서 버티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 구도가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아웃되거나 그리고 완전히 여론에서 외면되거나 혹은 뭐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유죄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만 받지 않고 버티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보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찾을 거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거죠. 버틴다. 근데 제가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이제 퇴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언제 그러면 끝낼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제 인터뷰할 때도 당에서는 최대한 이재명 대표의 체력을 제가 너무 많이 소진하지 않도록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요? 아니 인터뷰 길게 하지 말아라. 에너지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출퇴근 단식이다 이런 조롱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 종일 공개적인 농성장에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지 않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식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가서 뭘 먹는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체력을 최대한 안배해 가면서 이 단식에 임하고 있는 것도 결국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논란인 부분은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조작 의혹인데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인데 이어서 들어볼게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네. 조우영 씨. 그러니까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죠, 이분이. 네. 그 조우영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고 본인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데 커피를 타준 검사가 있긴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박모 검사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라고 조우영 씨 진술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대선 토론 당시에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질의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조우영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조우영 씨도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만난 적도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냈고 결정적인 것은 이 검찰 진술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조작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조우영 씨의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서지 않았고요. 검찰만 알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우영 씨가 입장 밝힌 거 보면 경향신문과 JTBC 등의 이 김만배의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모른다라고 제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고 김만배와 신앙님의 가짜뉴스 조작 인터뷰 위주로만 일방적인 보도가 일어나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조우영 씨가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김만배 혼자 일탈해서 뭔가 가짜뉴스 조작 뉴스를 만들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김만배 뉴스타파는
어떤 약속 대련을 시작한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고 싶었던 진보 성향의 언론과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김만배를 활용해서 60건 이상의 SNS를 쏟아낸 민주당이 하나의 대선 조작 카르텔, 가짜뉴스 카르텔이 되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3일 동안 펼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 대련이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약속 대련? 김만배가 이 인터뷰를 결정적인 시점에 터뜨리면 예. 언론도 검증 없이 조우영이라는 사람 법조 기자들한테 검찰에 물어봐서 정말 취재 잘하는 기자들이라면 연락처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예. 전화 한 통해서 이거 진짜냐? 커피 누구가 타주더냐? 물어보면 끝나는 문제를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언론사들이 검증하지 않았고 심지어 조우영 씨 본인이 경향과 JTBC 등 직접 실명을 거론한 매체에는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방적인 김만배의 주장만 다 보도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2월 달에 먼저 네. 이 대선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꺼냅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도가 나오기도 전부터 토론회에서 이걸 어떻게 질문했는지 뭐 미래를 미리 갔다 오고 미래를 예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전부터 우리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런 건을 하나 갖고 있다. 예. 이걸 가장 결정적이고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때 터뜨리겠다는 정도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어제 배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김만배 단독이 아닐 것이다. 배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국민의힘이 하셨는데 그 배후란 민주당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이다라는 표현을 확신에 차서 쓸 수 있고요. 그냥 원팀이다. 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선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예. 기획을 하고 이걸 만든 사람은 김만배지만 예. 민주당이 수동적으로 김만배와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냥 받아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보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선대위의 모든 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알겠습니다. SNS로 집중 공격을 퍼부은 건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제 여야 공방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 여당에서는 이 인터뷰가 김만배 씨 단독 작품이 아니고 배후에 민주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 자, 어제는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을 통해서 여당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지내신 분이에요. 우상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억이 나실 텐데. 저는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인터뷰가 허위다 이렇게 이어간 것은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돈 받은 건 돈 받은 거고 인터뷰는 인터뷰지. 어쨌든 직업 언론인 출신 두 분이 돈을 받고 조작하는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검사 시절에 이러저러한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는데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거든요. 민주당이 이미 이 허위 조작 인터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배후설의 근거가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장해찬 씨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된 건데요. 장해찬 씨도 그 의심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근거를 가지고 공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뇌피셜로 추측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그 집권당의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예. 그런 분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작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님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요. 그럼 지금 사실 이제 뭐 배우설과는 별개로 이 인터뷰 후에 뭐 돈이 오갔고 또 조우영 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는 그런 말을 했으니 이게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걸 고스란히 검토 없이 받아쓴 언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폐간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잡혀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언론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관 개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행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언론의 과잉 보도나 또 허위 공작적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던 제보자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 그냥 처벌하면서 따박따박
불법 여부를 따지면 될 문제지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는 협박을 해가면서 언론 풍토를 억압하는 행위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협박이라고 보세요? 제가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빌미로 오히려 언론을 더 괴롭히려고 압박하려고 하는 용도로 이걸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있어요, 저는. 네, 9월 6일 수요일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그리고 그 다음 날 7일 목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책감 명목으로 1억 6천여만 원이 오갔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당시 인터뷰가 조작된 것이다. 인터뷰 대가로 책값이 지불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롯해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에게도 이제 불똥이 튀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해당 기자들을 고발한다고 했고요.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됐던 시점이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이잖아요. 이때 인터뷰 공개 파장에 대해서는 장해찬 최고위원이랑 우상호 의원 이제 시각이 엇갈렸는데 우선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보도가 대선 막판에 큰 영향을 줬다.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그 내용은 이미 남욱 정영학 녹취록에서부터 제기됐던 내용이고 내용 자체는 별로 새로울 게 없었다. 대선판이 바뀔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책값 1억 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우선 이제 뉴스타파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두 분 어떻게 봤는지 개인 평들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좀 보고 나면은 명쾌해지기를 기대했는데 네. 보고 나도 좀 명확히 확인된다거나 정리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인터뷰가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기획이 된 것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그냥 느낌상으로는 신학림 전 위원장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 그 사전에 알았을까 싶은 반응들은 좀 있더라고요. 네.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쵸. 왜냐하면 그것도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그때 당시에 중수부가 관여가 돼 있는 거냐. 네. 이 녹취록을 봐도 역시 그 부분이 좀 명쾌하게 나오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주장만 있고 그다음에 다만 그냥 이번에 녹취록하고 녹음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기존의 편집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내용에서의 중요성이랄까 이걸 좀 부각한 거는 명확히 보여요. 근데 다만 그 중요성을 줄인다고 원래대로 전체 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수부가 관여되지 않았느냐. 이건 또 그냥 명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와도 계속 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결국 결론은 검찰 수사하고 재판부에서 낼 수밖에 없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석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광희 기자 어떻게 봤어요? 저는 대선이 아직 안 끝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우리 대선 때 내내 했던 얘기들인데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죠? 1년 반 됐나요? 근데 지금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참 개탄스럽고 전 좀 지겹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는 것들이 양쪽 진영에서 각자 유리하기 때문에 더 이슈화를 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겹고 뉴스타파 녹취록을 봐도 사실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김만배가 일부러 이 가짜 뉴스를 뉴스타파가 쓰도록 기획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양쪽 진영에서는 각자의 이제 그쵸. 같은 녹취록을 듣고도 각자의 이제 그 주장들을 펴고 있지만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무마 의혹 사건에 개입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도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뉴스타파 녹취록을 들으니 윤석열 검사가 거기 개입하지 않은 건 확인이 됐다라고까지 그 오늘 아침 그 공개 발언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할 거고 또 이 같은 녹취록을 들어도 반대 진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 혼탁한 이 정치 공방이 앞으로 또 계속되겠구나 하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책값을 지불하는데 1억 6천여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나 아니면 인터뷰가 조작됐다 이런 건데 이 사안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뒤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파장이 좀 여론에 먹힐까요? 일단 여권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 끓이고 또 방통위 움직이고 네. 서울시 움직이고 여당 움직이고 뭐 문체부 움직이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동력이 다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실제로 그 끝에 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까? 이거는 뭐 검찰의 수사 능력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그 공개된 녹음 파일만 보면은 지금 이제 2단계로 봐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획된 인터뷰냐, 네. 그 의도된 인터뷰냐, 조작 인터뷰냐 이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배우가 있거나 아니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이랑.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기획 인터뷰인 것이냐. 건지. 네. 근데 어제 녹음을 들어봐도 아직 그거가 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아마 요 첫 단계부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를 들면 뭐 둘 사이가 뭐 오랜만에 연락해서 만난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보면은 연락처를 몰라서 뭐 어떻게 수소문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책값을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 지점이기는 그렇죠. 한데 네. 이것도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가짜 인터뷰를 했다. 이런 어떤 뭐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대화 내용이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법적으로는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단계의 입증부터 어려워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붙으면은 네. 그 강성 지지층들은 서로 그 지지자들이 뭉쳐가지고 양쪽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비롯해가지고 이념 전쟁 벌인 게 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탈출을 해가지고 경제 문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경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전략적으로 이뤄진 거라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이 뭐 가짜 뉴스 내지는 가짜 네. 인터뷰 요 문제로 넘어간 꼴인데 그 이념 전쟁 논란보다는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은 계속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왔던 상황인데 이게 맞습니다. 또 맥락이 맞닿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얘기한 거 들었을 때 지금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된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쟁을 할 수 있겠다. 누가 프레임이 더 잘 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가인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슈를 접는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양 진영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유리한 이슈다. 이게 그리고 상대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한테 1억 6,500만 원을 그 책 3권 값으로 받은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거 사실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수사의 단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여당이 이 이슈에 있어서 1차적으로 유리하고 민주당이 야당이 불리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당분간 두드려 맞아야지. 일단은. 근데 뭐 그게 이 이슈가 양당의 아주 그 나중에까지 봤을 때 뭐 크게 양당의 뭐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그 정도 수준은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네.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녹취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이 얘기를 보면은 윤 대통령 국민의힘 입당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와 대화를 한 건데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당을 접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사안은 좀 생각보다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입당도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여가지고 사실 이제 기사들 전반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녹음이 공개된 다음에 안 받아 쓴 언론사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들 보면 많이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문제 삼기도 좀 애매하고 시점이 특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입당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얘기라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고 여권 내에도 사실 이제 솔직하게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 좀 물어봤는데 일단 하는 얘기는 좀 윤 대통령이 약간 거친 표현들 같은 거 물론 이제 약간 사적으로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나온 거는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다만 이게 공개된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이걸 공개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체제에 대해서 좀 이 공천 방향에 대해서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공개를 한 게 아니냐. 불만 있는 사람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내 기득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좀 부각하고 싶은 사람이 공개를 시킨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지금 이대로 이 현재 체제 내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걸 좀 흔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담긴 거다 이런 해석이 좀 있어요. 네. 혹시 김광희 기자.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체리 따봉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리 따봉 시즌 2 같은 개념인 건데 시즌 2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내성이라고 할까요? 역치가 사람들한테 이미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액션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 붙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런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그 노원에서 계속 닦아왔던 털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공천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예고를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제 표현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하고 이준석 전 대표 양쪽 모두 다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이 지도부 내지는 친윤 그룹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을 줘요. 공천을 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도 없이 알아서 이준석 전 대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천을 안 주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왜 배제했느냐라고 하고 반발도 할 거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공천을 주고 나면 아 포용했구나 이렇게 중도층한테 소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그럼 또 제일 그냥 손 안 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선이 되면 그러면 예전에 대표일 때처럼 정도는 아니겠지만 원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표현은 그 영화 표현 따가지고 도루마무 되는 거다. 완전히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원내로 돌아오는 상황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노원에 공천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반발할 건 없는 거고 열심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원이라는 지역구가 어렵다라는 건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알고 있고 뭐 역대 선거로도 잘 그 나타나 있죠. 이력상.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제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공천을 안 주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못 받게 되면은 역시 봐라 이 그 명분 없이 배제했다라고 하면서 뭐 상징성 있는 인물이랑 가서 붙어도 되고 거기서 붙어서 떨어지는 거는 또 별로 타격이 되지도 않거든요. 노원에서 떨어지는 게 오히려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준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포인트를 보면서 참 좀 다른 점을 하나 봤는데 와, 이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에 대한 주목도가 정말 떨어지는구나. 이준석 대표가 연일 막 대구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고 치맥 페스티벌 가고 그게 다 보도가 엄청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게다가 나는 이거 그냥 대구 쪽에 도발해 본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대구 의원들은 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는데 그게 다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대구 의원 한 명이 그제 밤에 글을 썼어요. 아니 그냥 도발해 본 거냐? 우리는 그냥 당 대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 것뿐이다라고 그 이준석 대표의 말에 반박하는 글을 대구의 김승수 의원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막 치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되게 늦고 나와도 애초에 언론에서 주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인터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바로 어제 이뤄진 인터뷰인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사면 되자마자 1도 고민 없이 예. 난 나가겠다. 그럼 예. 결심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그 결심은?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회복되자마자. 예.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좀 하셨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데 예.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 제가 제 휴대폰 예. 통화 내역을 아예 떼서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누구랑 통화인지 다 나오잖아요. 예. 예. 전혀 소통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네.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제 집행유예셨기 때문에 네네. 뭐 감옥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탄절 사면도 있고 뭐 설 사면도 있고 그때 했으면은 훨씬 여러 가지 논란 없이 사면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굳이 8.15 사면을 택한 건 보궐선거에 나가보라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선택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권한이고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추천이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후문으로 듣기로는 네. 복수의 계층 단체에서 저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더더욱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강서 구민의 염원이 많이 반영됐구나.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죄 판결 받기 전에 예. 수만 명의 우리 구민들께서 예. 그 서명을 받아왔어요. 예. 무조건 무죄다 내용상으로. 사면 탄원 같은 거요. 사면 탄원도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무죄 탄원서도 굉장히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염원들이 아마 반영된 사명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 여론을 보고 판단을 내린 그런 결단. 근데 김 후보님 아마 이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올 질문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릴게요. 이번 선거는 본인의 귀책 사유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예.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40억이나 들여서 치르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비판 있거든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확실한 얘기고요. 다만 그 보궐선거가 나타난 중요한 이유 중에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절차적인 면에서도 제가 조국을 신고했죠. 예. 조국이 유죄면 김태호는 무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국 사건을 제가 공익 신고했는데 나쁜 놈이라고 제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해버리고 이렇게 신고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2심 이제 시작했어요. 너무도 형평성에서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울산 사건 그리고 최강욱 사건 등등 저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늘어지는 재판을 하고 있고요. 저는 빛의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저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비리라든지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익신고 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이 주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최근에 김태호는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네네.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을 혹시 부정하시는 건가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은 그 예전에 대법원의 그 공익신고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건 말하면 좀 길어지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한테 뭔가 공무상 비밀을 알려줬다면은 그거는 사익을 추구한 거라서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유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국민께 알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국민께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법원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도 재판관은 유죄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굉장히 배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론이 수렴되어서 제가 사면을 받은 겁니다. 강서구가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전통적으로는. 네. 우세 지역인데 만약 여기서 나갔다 지게 되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우 강세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태우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태우 강세 지역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이런 말을 하세요. 제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준 사람은 김태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자, 이런 지금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네. 이 질문이 눈에 띄네. 김지열 씨 등등 여러분의 질문인데 요즘 박정훈 대령 이슈가 뜨거워요. 이분도 이제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자 이렇게 불이함을 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익 제보자 김태우 후보자가 보는 박정훈 대령은 어떠한가? 이 공익 신고라는 것은 결국에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행정가로서 지금 출마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고요. 이 공익신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여론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9월 8일 금요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지 3개월도 안 돼 사면 복권되면서 이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옷도 옷 다 보셨겠지만 선거운동복 입고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 있는 후보가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막 의혹 등을 폭로하는 공익신고를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검경 프레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전 직업은 구청장이다.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었다면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해서 조금 저는 이 부분이 의외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원래 무공천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배경은 뭐예요? 무공천이라고 공식화하진 않고 무공천 기류가 강했고 네. 이제 따로 물어봤을 때는 무공천 했으면 좋겠다. 지도부 쪽의 입장이 그랬었거든요. 네. 흐름으로 보면은 지도부로서는 무공천하는 게 유리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로 명분이 좀 약하고요. 명분이 없는 선거에 뛰어드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강서구청장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되긴 했는데 사실 그게 12년 만에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강서구란 지역구가 어렵죠. 네. 강서의 가불병이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데 가서 진다. 그럼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게다가 더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네.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는 그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있는 유일한 선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들은 있지만 사실 실제 선거 결과랑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적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선거다. 네. 이게 부담이 되는데 왜 부담이 되냐면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윤상현 의원 비롯해가지고 비판적으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다 PK, TK 그 영남권에 있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중도층 확장 전략 써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만약에 대패한다. 이러면은 지도부를 흔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공천해야 된다. 강서구청장 후보 이런 글을 썼더니 뭐 친윤 그룹 쪽의 인사가 네. 이거 김기현 지도부 흔들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복권 되자마자 바로 예비후보 등록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라도 나올 분위기였고 이제 그게 한 가지 변수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용산의 뜻인데 네. 지금 제가 취재하기로는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라 그래요. 네. 그럼 대통령 뜻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용산의 뜻이 어느 정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로서는 결국에는 공천을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그러나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지게 된다라면은 그 책임을 지도부가 상당히 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오히려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올 거를 생각을 하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좀 맞춤형 공천을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맞춤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은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별로 가정해 보면은 무공천을 한다. 네. 그런데 본인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소속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그때도 후보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에요. 네네. 만약에 경선을 한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쵸. 사실은 인지도도 경선, 압도적이고요. 그쵸. 전략 공천을 한다.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후보는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명확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후보를 정했다라는 거는 저쪽의 후보는 정해져 있다 이미. 이제 이런 판단하에 했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경 프레임으로 갈 것이다 다 그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왜 검경 프레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의사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이게 막 검경 프레임으로 선거가 흘러갈까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보궐선거고 네. 이제 강서구 주민들이 이제 뽑게 되는 건데 경찰이라고 뽑고 검찰이라고 뽑고 막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진영 대결의 측면은 있죠. 그리고 그 검찰이나 경찰이 약간 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뭐 검찰 개혁,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그 진영을 좀 상징하는 그런 역할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김태우 후보라고 지금 표현하기 좀 그렇죠.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인식들이 지역에 좀 있다 보니까 네. 나는 그 프레임으로 좀 보지 말아달라. 아까 얘기했듯이 강서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곳인데 네. 그러다 보니 그 물을 좀 빼려는 고민이 같이 있었겠죠. 네. 검경대전으로 하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네. 검찰 정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검사들이 맞지 않았던 그런 주요 자리에 검사들이 많이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 또 검사는 아니지만 검찰 쪽에서 인사가 나왔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부각하기 좀 좋은 프레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런 프레임을 쓰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김태우 전 구청장 입장에서는 검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애매하기도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쨌든 검찰을 대표하는 건 검사인데 네. 이제 본인은 수사관 출신이었는데 네. 또 뭐 검찰 대표를 해서 나가서 싸운다? 이것도 그림 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린 건데 제정신이냐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그런 명분만 얘기하기에는 녹록지가 않은 게 여론조사를 봤을 때요. 최근에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 날 공개한 여론조사인데 진기훈 전 차장,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30.1%, 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29.9%가 나왔어요. 거의 비등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는 현역 의원이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고 네. 예전부터 민주당 뭐 텃밭으로 좀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인데 사면받았던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장본인이 이렇게 민주당이랑 지금 비등한 지금 이 이슈 사면된 지 얼마 안 됐고 후보로 정해지냐 마냐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쨌든 지금 되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면 이슈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흐려질 거기 때문에 선거 앞까지 다가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공천하냐 마냐의 고민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하는 그 승리 요소로 보는 게 첫 번째는 민주당 내 분열. 왜냐하면 가불병의 의원들이 다른데 전략 공천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세력이 규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분열되면은 좀 유리하다. 두 번째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압도적인 인지도. 네. 인지도가 사실 구청장급으로서는 굉장히 너무 높은 상태거든요. 네. 이제 이 두 가지가 승리 요소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또 이제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을 하는데 다음 주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